전국에 계신 또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이 사랑을 찾아서 시리즈를 지금 벌써 5번째 순서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첫 방송이 나가고서부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새 생명 잉태 소식을 듣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임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아이를 베고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방송 들으면서 같이 태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원래 제가 좀 소화기관도 좀 약하고 입도 좀 짧고 이런데 임신을 하고 조금 안정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폭식기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먹던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이게 다 애기한테 좋은 거겠지 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좀 혼날 지경, 살을 빼라, 이거는 산모님이 혼자 다 드시는 거다 해서 이제 오히려 좀 산모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좀 이르렀습니다. 아무튼요, 각설하고 오늘은 작가님이 진짜 찐 태교를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필요한, 너무너무 필요한 의사분을 모셔오셨어요. 제가 걱정 인형이다 보니까 아예 한의사분을 좀 섭외를 해서 오신 것 같거든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늘팥을 정말 사랑하는 찐팬, 와. 네, 한의사 박대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팥 찐팬, 최근에도 좀 계속 들으셨어요?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좀 장마님이랑 좀 같이 좀 출연하면 좋으셨을 텐데 장마님도 지금 육아로 좀 많이 바쁘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 짝인 장마님과 함께 나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마님도 아이를 낳으시고 육아를 하는 와중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네. 이제 좀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좀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금님과 네. 작가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는요 좀 사심 좀 채우려고요. 1대1로 제가 진료 받으려고만 초대해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물어 듣기로 박대감님께서 그렇게 육아 만렙 아빠시라고. 사실 와이프한테 제가 요 한해판 나간다 그랬더니 무슨 주제로 나가냐, 그래서 육아와 출산 요쪽에 나간다 그랬더니 당신이 할 얘기가 크게 많이 있느냐라고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육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질문들이 오더라도 다 답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향이 정반대예요? 네, 아주 정반대입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네. 정말 첫째는 좀 창의적이고 이제 되게 독립적인 성격의, 부모의 통제에 반하는 그런 이제 아이고, 둘째는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부모의 통제에 아주 순종적이고 하지만 이제 좀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네.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아주 정반대인데, 그래서 내가 부모지만 자식의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키워보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와이프와 상의를 많이 하고 그 상의를 통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걸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에 맞춰서 키워가는 이제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두 아이 중에서는 박대감님 성향을 닮은 아이는 누구인가요? 되게 재밌게도 좀 많이 좀 섞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엔 첫째가 저를 닮지 않았을까. 어릴 때는 제 둘째 성격 같았었고 나중에 커서는 첫째 같은 성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아이의 모습이 다 나에게서 찾아지는 모습들이군요. 네, 저희 한팩트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너 같은 너 딸 닮다. 내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깜짝 이건 내 무서운데? 모습인가, 이런 모습을 어차피 느끼게 되실 거기 때문에 정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고 육아에 아직은 출산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육아를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하네요.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무서운 순간들이 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유념을 하고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뵙자마자 사심을 좀 채웠어요. 네. 제 맥을 좀 짚어달라. 네네. 좀 짚어보셨잖아요. 양쪽을 네, 되게 신중하게 네. 짚어주셨는데 좀 어떤가요? 저희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제 좀 심폐기능이 조금 저하가 되어 있다. 먹는 거에 치중하시고 운동을 별로 하지 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게 좀 알 나와요?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통해서는 사실 되게 활발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쪽은 어떤가 이제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사실 오시기 전에 이제 제가 체질 진단 설문지도 네. 드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니까 이런 체질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네. 저 어떤 체질이에요? 설문 양식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 이제 사상 체질 중에 소양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소양인. 네. 소양인의 특징은 좀 성격이 대범하고 빠르고 활발하고 네. 사실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도 이제 네. 크게 어려움은 없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다혈질, 이제 성격이 급하고 말실수도 종종 할 수 있고 화를 잘 낸다. 네. 한팩트님이 회의 중에 얘가 왜 급발진을 하지? 예. 왜 화를 냈지?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힌트를 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소양인이었구나. 네. 내가. 다만 이제 소양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소화 기능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조금 소화 이제 기관이 좀안 소화 기능이 좋거든요. 조금 안 좋다고 하셔서 그거는 좀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소화 아. 불량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아. 그것들을 좀 케어하면 좀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체질이 좀 들리시나 봐요. 이 사람 이런 체질, 이 사람 이런 체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이제 말투라든지 뭐 치고 빠지는 것들 뭐 이런 아.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이제 대화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MBTI로도 보통 그렇죠. 이제 사람의 조선판 네, MBTI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조선판 MBTI처럼 사람의 기질을 좀 알고 있고 이제 네. 이런 성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몸이 이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나 운동이 몸에 맞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체질을 감별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한팩트님은 무슨 체질 같으세요? 한팩트님 그런 약간 머리 쓰는 거 좋아하고 네. 팩트 체크하고 요런 거는 그리고 깐족하고. 예. 소민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그렇구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팩트님을 제가 직접 뵙긴 했지만 사실 더 파악이 더 필요하신가요? 파악이 필요하고 사실 좀 느려요. 그리고. 의문스러우실 때도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문스럽구나 사람이. 네, 네. 라쿤님은 라쿤님은 그러니까 되게 성격 자체는 되게 둥글둥글하시고 그걸 또 되게 나타내고 싶어요. 네네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방송을 통해서 음. MC를 보실 때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 네. 넓고 이제 이게 끈기도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태음인 쪽이 아닐까 태음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거는 목소리와 이제 그런 방송으로 것들로만 봤을 때. 네,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뵙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나궁궁님은 나궁구님 사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스쳤죠. 저 네. 나궁구님도 정말 팬이어가지고 네 뵙고 싶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네. 나궁구님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적인 얼굴과 네. 네 그리고 몸이 약해 보이셨고요. 역시나 다르지 않게 네. 이제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방송하는 거 형태로만 봤었을 네. 때는 소음인 같아 보이셨는데 막상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소양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나궁구님도 좀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청취자분들은 어떤 체질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댓글로 좀 남겨봐 주세요. 나는 이래서 이런 체질 같다. 셀프 진단 할 수 있게 인터넷에 되게 잘 돼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조금 더 의학적인 한의학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댓글에 벌써 나도 함께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하늘파수로 태교했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준비 그리고 또 임신 중 이렇게 기간별로 몸의 변화가 너무 네. 극변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임신 준비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생애 주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 뜻이 뭐죠? 남녀가 이제 7살이 넘어가면은 같이 앉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차별화해야 된다는 네네네.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른들이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팔 청춘은 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까요? 이팔 청춘 이게 이팔이 16세? 2 맞나요? 곱하기 8이죠. 네. 16세를 뜻하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한의학에서는 남녀의 생애 주기를 여자는 숫자 7, 남자는 숫자 8로 좀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는 7살이 되면 네. 이제 성에 대해 알게 되는 나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그래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목욕탕에만 가도 만 6세 그러니까 네. 7살 이상부터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여자로서의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7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살이 되면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한테도 중요한 이제 초경이 시작이 되고 초경을 한다는 뜻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1세는 이제 그게 더 튼튼해져서 정말 내 몸이 가장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21세가 되겠고 네. 그 튼튼해지는 게 28세까지 정말 이제 여자로서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28세가 네. 피크를 찍게 되고요. 네. 그래서 서서히 그 뒤로부터는 이제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세 이상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고령 임산부라고 이제 네. 하게 되고 이제 노산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35세가 되면은 이제 그 임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35세부터 시작이 되고 하지만 이제 임신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42세까지는 그래도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77, 49로 해서 이제 49세가 되면은 우리가 폐경이 오게 되죠. 네. 이게 이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임기에서 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되면서 이제 몸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갱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49세 폐경 시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숫자 8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자는 이제 8살 때부터 이제 남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6세부터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고 그렇구나. 이제 아빠가 될 수 있는 몸의 신체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4살이 되면 정말 몸이 건장해지고 네. 육체적으로도 가장 튼튼해질 때가 되고 이제 또 피크를 찍는 나이가 32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살이 되게 되면 이제 남자들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세 때 이상부터는 네.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48세부터는 점점 하향을 찍게 되고 56세, 64세를 넘어가면서 이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몸이 마르고 이렇게 하면서 64세 이후에는 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남녀의 생애 주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임신 준비는 신체 나이를 관리하면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는 14살부터 35세 때까지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네. 이게 너무 빠르게 임신을 해도 좋지 않을 것이고 네. 너무 늦게 해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신체 나이를 이 안에 유지할 수 있게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16세에서 40세
이 안쪽에서 건강하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이제 임신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숫자가 넘어갔다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몸이 그 나이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신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40살이더라도 신체 나이가 30대 초반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령을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신체 나이를 관리를 할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사실은 20대 때 결혼해서 아기 낳기가 쉽지 않아요. 네, 사회 정말 많지 현실이. 않죠. 그래서 더 몸 관리, 정말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고, 보니까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네, 맞습니다. 돼야 건강한 아이가 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난자냉동 요새 많이 하고 정자냉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추천하시나요? 이런 거? 근데 사실 난자냉동을 하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이 생애 주기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여자는 이제 그 난자를 가진 거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가진 거에서 빼내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게 28세부터 이 35세 요 안쪽으로 나오는 이 난자들이 정말 건강한 난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난자들이 배란이 됐었을 때 나오는 난자들은 조금 약간 시들시들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20대 때나 35세 이전에 이제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임신이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그렇게 난자 냉동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 맞는 네.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생애 주기를 알고 보니까 임신의 시기가 딱 정말 정해진 시즌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맞죠. 그때 준비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음식 조심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이때 임신 준비할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좀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임신을 준비할 때는 영양 균형을 되게 잘 맞춰야 되겠죠. 이제 편식하시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제 특히 엽산이나 철분, 엽산. 네, 엽산이나 철분, 단백질, 오메가3, 칼슘 이런 것들이 되게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영양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이런 게 있고요. 전 좀 싫어했지만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철분이 많은 음식은 이제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이제 고기류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철분은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비타민 C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단백질은 뭐 달걀이나 두부, 콩류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는 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에는 이제 연어라든지 고등어, 참치 요런 데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칼슘은 이제 우유나 요거트, 치즈 요런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미리미리 먹어둬서 이제 임신을 했었을 때 엄마가 영양분이 충분해야 아이의 장기나 신경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그죠. 미리미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피해야 할 음식이 또 있겠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 공화국이잖아요. 네. 카페인 과다 섭취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하루에는 보통 200mg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또 튀긴 음식이죠. 그럼요. 네, 뭐든 튀기면 맛있는데 장금님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약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높은 이제 패스트푸드라든지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술이나 이제 흡연은 이제 아이한테 정말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런 피해야 할 음식들을 피하면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시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이제 임신 준비 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조심해야 되고 임산부는 정말 조심할 것 투성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태교의 길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태교가 무슨 뜻이에요? 태중의 아이에게 하는 교육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태교가 태에서 교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태교라고 한다고 하면 막 영어책을 읽어줘야지 오, 그러면서 모차르트 음악 네. 듣고 클래식 듣고 이제 교육적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엄마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해가지고 태아의 건강과 성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을 뜻하겠죠.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화나 걱정, 네. 슬픔 이런 과도한 감정 기복을 피하시고 네. 긍정적인 마음을 네. 가지셔야 되겠죠, 장금님. 네. 네. 어. 그리고 한적한 자연 속에서 네. 산책하는 것도 당연히 좋을 거고 네. 이제 좋은 글귀나 음악, 뭐 태교 음악이라든지 이제 저희는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보니 이제 좋은 성구들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말을 걸면서 교감하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태교도 네.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음식으로 하는 태교로는 엄마가 먹는 것이 곧 태아의 건강과 성품을 결정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한의학에서는 씨앗류의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뭐 잣, 호두, 뭐 흑임자 이런 것들도 있고 전복이라든지 인삼 이런 것들도 태아와 산모의 정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네. 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강해 둘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한의학적인 태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 네.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스트레스 그렇죠. 어떻게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이 스트레스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네. 중요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남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남편이 이 남편 듣고 방송을 있죠? 네, 네. 꼭 들어주시고 네. 아시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틀리더라도 네. 아내는 맞은 거고요. 아. 네, 지혜로움을 가지고 네.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심리적인 안정을 매우 네. 이제 좀 해줘야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음식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고 네. 마인드 컨트롤 그걸 위해서 말씀도 듣고 남편의 케어도 좀 받고 명상도 좀 하고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아주 되겠네요. 좋죠, 아주 좋죠. 네. 태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네. 제가 임신해서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좀 궁금한데 네.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는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프기도 하고 네. 제가 한동안은 지나가는 임산부들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네. 얼마나 힘들까. 네. 이러고 특히 임신 초기에는요. 네. 막 네. 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네. 이 세상 임산부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겪었단 말이야. 네. 이러면서 눈물이 막 그렇게 났어요. 이거 네. 정상인가요? 당연히 정상이죠.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당연히 놀람과 함께 엄청난 감정적으로 행복감과 그 기쁨이 있지만 또 함께 몰려오는 게 내가 이 아이를 과연 네. 뱃속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출산 후에도 이 아이를 내가 엄마로서 잘 그니까요. 케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7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그 칠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나는 거, 기쁜 거,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근심이나 슬퍼지는 거, 놀랍고 두려워하는 감정들은 사람들한테 있어야 하는 당연한 감정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어. 네. 뭐 걱정이 있고 뭐 네네네. 다 있는데 그 감정들을 조절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그걸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있나요? 혈자리 이런 아, 데 네. 누르면은 네. 좀 화가 가라앉는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혈자리 이름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네. 정신의 문이라고 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어. 있어요. 네. 이건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어느 네네. 혈자리인지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면 누르는 이런 혈자리 어. 합곡혈이라고 하는 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엄지와 두 번째 그쵸. 손가락 검지의 사이에. 사이에 네. 있는 거기는 이제 합곡혈이고 이제 신문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끼 손가락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손목에 네. 움푹 파여 있는 여기 부위거든요. 네.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을 수가 있는 곳이 이제 이런 아. 혈자리 지압법이 있겠습니다. 저 거의 좀 많이 눌러 볼게요. 네, 많이 눌러보세요. 네. 남편이 좋아할 만한 꿀팁을 방금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단계가 출산이에요. 저에겐 아직 네, 닥쳐오지 않았지만 네, 좀 무서워요.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네. 한의학적으로 혹시 순산을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옛날에는 정말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산모들이 출산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던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산모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출산을 원만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순산을 위해서는 이제 기혈의 원활한 순환과 골반과 자궁의 탄력 강화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특히 이제 예전에는 수술이 없이 자연분만 위주였기 때문에 그 진통의 기간과 그 출산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겠죠. 그러다 보니 무통 주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기 위해선 이것도 체력전인 거예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리미리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산 직전에 몸이 긴장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산을 돕는 이제 음식들이나 그리고 자궁 탄력을 높이는 이제 한방차들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가 있어요? 대추차, 생강차 아시죠? 아. 보통 이제 대추, 생강을 같이 해가지고 대추 대추생강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드시고 오미자차 이런 것들을 오미자. 드시면 자궁 탄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원만하게 네. 아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출산 직전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미역국은 아시겠죠? 이제 혈액순환 촉진하고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되니까 미역국을 미리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들어보니까. 네. 다 이게 우리 몸의 출산과 순산을 돕고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재료들로 된 음식들을 지혜롭게 아마 드셔오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분만이냐 네. 제왕절개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뭐가 더 좋은가요? 이게 뭐 자연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걸 질식분만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연분만이 있고 제왕절개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분만은 당연히 산모가 진통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 괴롭고 힘들고 아프죠. 다만 출산을 했었을 때는 몸이 회복이 빠르고 아기에게 유익한 점이 많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엄마에게서 좋은 것들을 이제 면역력을 얻으면서 이제 태어나는 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네. 근데 단점은 이제 난산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회음부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음부가 회복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제왕절개는 근데 장점으로는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안전하게 출산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마취 중에 있으니까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을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출산을 하고 나서 수술 이후에 네. 회복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복부 쪽에
이제 유착이라든지 이제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출산 방법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일단 다 있는 거란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된다. 또 한때는 트렌드로 또 제왕절개 해야 된다 네, 있었는데 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희 걱정 인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네. 아기를 낳으면 알아서 스스로 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육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제가 주변에 산모들, 아기를 출산하신 엄마들 가장 첫 번째 멘붕 포인트가 아기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주 아프다였어요. 네, 네. 그리고 돌치레를 막 하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이도 처음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몸속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면 좋겠지만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 뭐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많은 예방접종도 맞추죠. 근데 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쉽게 잘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감기로 인해서 뭐 열이 나는 경우는 네. 이제 당연히 부지기수일 테고요. 어른처럼 항생제 빨리 먹으면 좀 낫나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빠른 해열제나 항생제는 권유드리질 않아요. 특히 오, 이제 그래요?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아이들도 세상에 막 태어나서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본인들도 부딪히고 깨지면서 좀 이거를 기를 수 있는 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이제 열이 나면 열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빨리 꺼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보통의 엄마들은 이게 38도, 39도 하고 40도 넘어가면 애들 엄마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몸속의 병균과 열심히 잘 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과정에서 이 열이 나는 거거든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쵸. 강해지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열이 어느 정도 이 지속이 되어야 이 아이가 그런 병균들과 싸우면서 맞으면서 그걸 이겨내는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데 네. 이제 사실 부모 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이렇게 네. 하는 거를 보면 이제 마음이 막 애가 아프고 막 끓죠. 우리 애가 막 아프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해열제를 일단 급하게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고 나서 뭐 30분 만에 또 열 재고 뭐 몇 분 만에 열 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해열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소 2시간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 2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해열제를 이제 교차 복용이라고 하죠. 다른 류를 또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열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간에 싸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빠르게 해열제를 쓰고 특히 항생제는 초반에 뭐 정말 큰 위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항생제는 이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생제는 정말 가능하면 참다 진짜 이거는 안 될 때 써야 되는 거지 초반에 미리 이제 이거를 선제적으로 쓰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해열제만 쓰고 이제 적절히 아이가 뭐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약을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버텨주면 우리 아이가 이걸 이겨내는데 네. 엄마들이 그거를 급하구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빨리 애가 열 떨어지고 빨리 잘 놀아야 나도 쉬고 하니까 또 직장 가야 되고 이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늘어지는 거 이거 빨리 낫게 해줘야 된다. 왜 이렇게 열이 안 내려가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제 굳이 안 써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알아서 수도 나을 있는데 텐데.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급하게 쓰다 보니 애가
빨리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애가 스스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우리 아이는 뭐 계절이 지날 때마다 혹은 겨울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열이 나고 감기를 달고 살아요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이제 엄마들께서 아이들의 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키워주시는 그런 지혜도 좀 초반에 필요하다. 인내가 네, 필요하네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부모가 스스로 없애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각 아이의 체질을 알면 그거에 맞춰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또 좀 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면역력이라는 게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네. 네, 육아 생각하니까 또 깝깝하네요. 육아 안 힘드셨어요, 박대가님은? 힘들긴 했는데 저는 그 육아를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쇄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고 뭐 장금님도 그럴 건데 그래요. 첫째 낳고 키우다 보면 초반에 힘들어요. 초반에 당연히 힘든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잘 이겨내고 적응이 되고 애 잘 크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은 둘째 생각까지 그래요? 네, 하게 된다는 게 보통의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일처럼 이게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독박육아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독박육아라고 하는 말을 좀 쓰는데 독박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사람이 온팡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좀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품어서 낳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거를 독박 육아라는 말로 쓰는 네.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네. 마음가짐이나 네. 이런 것들을 행복 육아로 내가 네. 혼자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출발점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겠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사회 진출이 더 늦어지고 내 건강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앓고 지내면 그게 뭘로 오냐면 산후 우울증으로 오게 되죠. 사실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산후 우울증을 앓는 비율은 정말 높아요. 30-40% 이상이거든요.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도 올 수 있는 당연히 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는데 그 우울증을 우울감으로 낮추고 그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네. 아이를 통해서 이 육아를 통해서 이 행복을 네. 느끼는 방향으로 이제 남편분과 아. 지혜롭게 네. 육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 많이 됐고 인생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인데 네. 이게 줄어버리면 어떡하지? 절대적인 시간이 줄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염려도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육아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제 청년 생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네, 교회에 네. 저는 첫째를 가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청년 생활이 아니라 저는 이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장년회 음. 생활을 했죠. 장년회에서 이제 제일 막내였고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없었지만 네.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 교회나 신앙에 더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아이를 갖고 이 신앙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커졌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렇죠. 그거를 이게 체감적으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셔서 이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셨다는데 그게 뭐지라고 하는 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저는 그게 정말 마음속에 와닿고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혹은 잠깐 아프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아이가 부모를 따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한테 뭘 더 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뭘 더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명을 하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이제 형제님들이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 대하듯이 요렇게 다른 모양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성향에 맞춰 가지고 마음 사기를 하면서 하게 되면 내 신앙도 살아나고 저는 보건후생복지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구역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보람되고 더 행복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교류하면서 네, 한 명 한 자식이라고 명과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이 신앙 성장이 되고 제가 이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건강도 더 제가 챙겨드리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압축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축복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보단 질이고 그리고 네. 그 질을 압도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게 이 육아의 경험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심정이 새롭게 보이고 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아비의 심정으로서 이게 네. 또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좀 달라지는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진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럴 날이 오실 줄 네,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되어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좋습니다. 오늘 박대감님과 함께 한의학적 지식도 얻어가면서 육아와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박대감? 누구나 처음엔 어렵지만 네. 분명히 적응하실 거고 네. 정말 행복감과 감사로 네. 이제 육아를 네.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네, 육아하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 난 과연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는 조금 더 넘어가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대감님.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또 불이 나게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건강 토크쇼인가 이것은 사심 방송인가 박대감님의 맥을 짚어줘 박대감님 육아할 때 하나님 사랑